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터넷 쇼핑몰로 의류 사업을 하고 있는 쌍둥이 엄마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내일 모레면 저도 40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다른 것보단 아이가 드니 자기 관리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직업상 사진을 많이 찍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여자란 젊든 나이가 있든 평생 다이어트가 영원한 숙제인 것 같아요. 게다가 결혼한 여자라면 임신과 출산으로 몸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기에 다시 예전의 몸으로 돌아가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하잖아요. 그에 반면 남자들은 그런 것도 없는데 왜 이런 고생은 여자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때는 48kg에서 80kg 넘게 살이 쪘던 때가 있었는데 다시 예전의 몸으로 돌아가기까지 정말 어려웠어요. 어릴 때는 조금만 덜 먹고 운동하면 쉽게 빠지던 살도 나이가 드니 나이살이라 그런지 쉽게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남편에게 큰 상처를 받고 또 이혼까지 당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때 들었던 수치스러운 말들은 저를 아직도 힘들게 합니다. 물론 연예인들처럼 출산을 했어도 금방 예전의 몸으로 돌아가는 여자들도 있지만 일반인이 그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 전 남편은 살찐 여자들을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런 줄 알았고 제가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죠. 아니, 애를 저 혼자 가진 것도 아닌데 남편은 어쩜 자기 일 아니라는 듯 상처를 주는 건지. 시간이 흐른 지금도 상처는 상처네요. 하지만 그 상처가 있었기에 또 지금의 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이럴 때는 상처 준 전 남편에게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건지 참 아이러니한데요. 그렇게 치욕스럽게 이혼을 당하고 이를 악물고 다시 태어나 인생 역전을 한 제 사연을 한 번쯤은 소개하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인생이라는 게 어느 하나도 예측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남편에게 상처받고 자존감 떨어진 여자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래서 제 사연을 듣고 조금이나마 그런 여성분들이 희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제 입으로 말하기 좀 쑥스럽지만 저는 20대에 참 잘 나갔어요. 길거리 캐스팅도 여러 번 받아봤는데 연예인은 별로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번번이 거절을 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한참 놀 때는 마음만 먹으면 어떤 남자도 꼬실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남자도 여자도 참 많았어요. 남자들은 어떻게 하면 저랑 잘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있었고 여자들은 제 주변의 남자들을 소개받고 싶어 제 주변에 있었죠. 여기까지 얘기하는 것도 너무나 부끄러운데 그랬던 제가 푹 빠진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도 외모면 외모, 몸매면 몸매,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더하기 유머러스하고 나이스한 모습이 어떤 여자도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아쉬울 것 없던 저도 승부욕이 발동했고 그렇게 그 남자에게 다가가 저희는 그날 바로 사귀게 되었는데요. 저희 둘이 같이 다니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부 저희를 쳐다보곤 했어요. 그 시선이 싫었다면 거짓말이었죠. 게다가 저는 대학 시절부터 인터넷 쇼핑몰 피팅 모델을 하며 용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것도 나름 모델이라고 지금 생각하면 콧대가 하늘을 찌를 정도였어요. 그러니 연애라면 아쉬울 것 없이 원 없이 해봤고 그러다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건데 남편은 잘생긴 외모에 나름 능력도 갖추고 있어서 남편감으로 딱이었어요. 그야말로 선남선녀가 따로 없어서
웨딩 스튜디오 사진을 찍는데 사진 작가님과 스태프들이 와, 이건 앨범이 아니라 화보로 팔아도 되겠다. 신부님 너무 예뻐요. 신랑님도 근사하고요. 저희 사장님이 이거 보시면 저희 모델 해달라고 하실지도 몰라요. 연락드려도 되죠? 이런 말까지 들었는데 자존감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었죠. 그 후 시작된 신혼생활도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게 결혼이구나. 거의 결혼 전도사가 될 만큼 결혼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결혼을 하면 당연히 상대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게 싫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말이야, 자기가 예뻐서도 좋지만 자기가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라서 너무 좋아. 여자들이 결혼하면 옷도 후줄근하게 입고 머리도 안 감고 푸석푸석한 생얼로 있잖아. 나 진짜 그거 싫어. 우리 엄마랑 누나는 절대 안 그랬거든. 집에 있어도 예쁜 홈웨어 입고 머리도 정돈해서 묶은 뒤 간단한 피부 화장은 꼭 했어. 그래서 나는 세상의 여자들은 전부 그런 줄 알았거든. 근데 내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그게 아니래. 세상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다고 하더라. 나는 우리가 아무리 결혼했지만 자기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런 말을 하는데 저 말이 은근 압박감이 들었어요. 저도 제 얼굴과 몸 가꾸는 일에 진심이긴 했지만 집에서는 좀 편하게 있자는 주의였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형님도 그랬다고 하니 또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 남편을 실망시키고 싶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집에서도 나름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남편도 물론 자기 관리에 열심이었고요. 그렇다 보니 어느덧 저희 부부는 주변 사람들에게 예쁜 부부, 워너비 부부라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저는 겉으로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좀 힘들었죠. 집에 와서도 화장을 다시 해야 했으니 피부가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화장은 두꺼워졌고 어쩐지 남편이 그런 제 화장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아 그 눈치도 보게 되었는데 결혼하고 반년도 되지 않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결혼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 둘이 생활을 공유하는 건데 저희 부부에게 결혼은 어쩐지 생활이 아닌 상대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줘야 하는 이상한 형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 남편에게 말했죠. 자기야, 내가 지금까지 자기 말 듣고 자기 니즈에 맞추려고 노력했거든? 근데 우리가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사는 건데 너무 힘들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나 회사 다녀와서는 그냥 생얼로 있을게. 잠들기 전까지 계속 화장을 하고 있으니까 피부도 난리야. 자기 그게 화장한 거였어? 나는 그냥 그게 자기 생얼인 줄 알았지. 그래서 내심 우리 와이프는 화장 안 해도 예쁘구나.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거 좀 의외인걸? 그래, 자기가 많이 힘들었겠다. 미안해, 내가 몰라줘서. 대신 피부 관리 신경 써서 생얼도 화장한 것처럼 그렇게 갖고 와야 해. 이건 나도 좋은 일이지만 자기한테도 좋은 일이잖아. 여자는 피부 아니야? 저는 자칫 잘못 들으면 굉장히 불쾌한 그 말을 그땐 아무렇지 않게 들었어요. 원래도 피부 관리에는 자신이 있었고 화장만 하지 않는다면 금방 예전 모공 하나 없는 도자기 피부로 돌아갈 자신이 있었는데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는지 저는 계속 남편에게 잘 보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이가 워낙에 좋다 보니 결혼하고 1년도 되지 않아 임신을 하게 되었고 어차피 1, 2년 뒤 아이 계획은 있던 터라 저희 부부는 감사한 마음으로 임신을 받아들였는데 초음파 사진을 확인하니 제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세상에, 제가 쌍둥이를 갖다니. 아직 나오지도 않은 제 배를 한참이나 믿을 수 없다는 듯 봤는데 너무 믿기지 않고 꿈만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도 그렇다고 했는데 배가 나오기 전까지는
남편도 저도 태어날 아이들을 상상하며 행복했죠. 그런데요, 쌍둥이는 배가 정말 남산처럼 부르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마른 체형에 피부도 약해 피부가 심하게 트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남편이 처음엔 걱정하는가 싶더니 이내 제 배를 보고 징그럽다고 했어요. 도대체 그 배는 언제까지 나오는 거야? 아니, 연예인들 보면 배도 귀엽게 조금만 나오던데 이건 뭐 터질 것 같아. 괜찮은 거 맞는 거야? 아우, 나 너무 징그러운데? 뭐? 자기는 어쩜 고생하고 있는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징그럽다니. 아니, 그냥 나는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원래 여자들이 임신하면 다 그런 거야? 아직 예정일도 많이 남았는데 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봐야 해? 저는 남편의 말에 서운해서 눈물이 났어요. 누구보다 몸이 망가진 게 속상한 건 저였는데 거기에 호르몬의 영향까지 있어 매일 우울했기에 남편의 그 말이 큰 상처가 되었어요. 다른 남편들은 괜찮다고 살쪄도 예쁘다고 해준다고 하던데 저희 남편은 위로의 말은커녕 징그럽다며 언제까지 그 배를 봐야 하나니. 그땐 정말이지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만 임신한 걸 후회하기도 했었죠. 저도 이렇게까지 제 배가 커질 줄은 몰랐거든요. 게다가 일상적인 생활도 어려웠는데 배 때문에 화장실도 자주 가고 잠도 편하게 자지 못했어요. 게다가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피팅 모델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배가 본격적으로 나온 후로는 일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더 우울함이 심했어요. 그래서 아이 낳으면 어떻게 살을 빼고 관리할지만 연구하고 계획을 세우곤 했는데 행복한 임신 기간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낳고 싶었죠. 네, 제가 참 철이 없었어요. 엄마가 될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엄마가 된 거라 미숙해도 한참 미숙했죠. 인정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인지 저는 쌍둥이를 조산하게 되었는데 애기들이 모두 인큐베이터에 한 달가량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출산도 했겠다 더 지체하기 싫어 몸 만들기에 들어갔고 조리원에서 다른 산모들을 보게 되니까 더 빨리 예전 몸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죠.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한번 불어난 몸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고 그 비싼 조리원에 가서도 몸을 혹사시켜 지금도 찬바람이 불면 여기저기서 시큰거리고 아픈데 심한 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 생각처럼 살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들 모두 무사히 퇴원해 집으로 간 순간부터 육아의 지옥에 빠지게 되었어요. 쌍둥이 아이들을 초보 엄마가 케어한다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친정엄마 도움도 받고 그랬는데 저희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하고 계셔서 지속적으로 도움받기도 어려웠죠. 그대로 그때까진 남편한테도 도와달라고 해서 쌍둥이를 돌보며 나름 열심히 육아를 했는데요. 문제는 육아를 하면서 생활 패턴이 엉망이 되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늘 배는 고픈데 살은 안 빠지고 뭐든 빨리빨리 해야 한다는 강박에 밥도 허겁지겁 먹는 습관이 생겼는데 그때부터는 저도 제 몸 만드는 걸 포기하게 되었어요. 도무지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몸은 힘들어도 아이들이 예쁘니까 우선순위를 제가 아는 아이들에게 양보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살은 점점 더 찌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끼니를 챙길 수 없을 때는 배달 음식을 주로 시켜 먹었는데 그것도 일종의 중독처럼 되었거든요. 거기에 쌍둥이를 키우며 외모 가꾸는 건 역시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예전의 저로 돌아가겠다는 그 마음만은 늘 품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그때는 아이 둘 키우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머리는 항상 위로 올려 묶었고 옷도 육아와 살림의 편한 옷만 입었는데 어느 날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에 저도 깜짝 놀라게 되었죠.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고
퍼질 대로 퍼진 웬 아줌마가 거울 속에 있더라고요. 그러니 남편은 저보다 더 했을 테고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는데요. 한 번은 회식 때문에 술을 잔뜩 먹고 들어오더니 남편이 저에게 돼지라고 했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죠. 하지만 그건 잘못 들은 게 아니었어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나보고 돼지라고? 그래, 너는 거울도 안 보냐? 너 꼭 돼지 같아. 먹는 것도 돼지처럼 허겁지겁 먹잖아. 내가 진짜 너 그 모습 보고 입맛이 떨어져서 밥을 못 먹어. 봐, 나 살 빠졌잖아. 아니, 지금 그게 애 보느라 힘든 사람한테 할 소리야? 내가 시간이 있어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나도 여건이 돼야 예전 몸으로 돌아가지. 애는 둘인데 나는 하나잖아. 그럼 애 봐주는 이모님을 구해줘.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자기가 불러. 솔직히 그건 핑계고 편해서 그럴 생각 없는 거 아니야? 나는 다른 여자들은 몰라도 최세영, 너는 안 그럴 줄 알았다. 어떻게 사람이 변하냐? 애 좀 낳았다고? 사람이 변해? 이건 사기 결혼이야. 나 완전히 속았어. 남편은 취중 진담이라고 저런 헛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꼬부러진 혓바닥으로 잘도 나불거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는데 코까지 신나게 골면서 자고 일어난 남편은 지가 무슨 짓을 한 줄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기억하고 있지만 모르는 척 했어요. 자기는 술김에 한 말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싸우다 보니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점점 남편과는 사이는 멀어졌고 저는 수입이 없으니 남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며 자존감이 바닥으로 내리꽂혔는데 저도 제가 이렇게 살 줄은 몰랐었죠. 시어머님도 그러셨어요. 아무리 출산을 했어도 몸에 신경 좀 쓰라고. 자기 아들은 관리 안 하는 여자 싫어하니 제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자기 아들이 바람이 날 수도 있다는 말을 했는데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었어요. 아기를 하나만 낳아도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저는 둘이잖아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걸 배려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친정엄마도 너 계속 이렇게 살이 찌면 건강에도 안 좋아. 시간 날 때마다 가서 운동장이라도 좀 뛰고 그래. 너 원래 운동 좋아했잖아. 애 보는 건 많이 움직이긴 해도 운동이 안 되는 거야. 이런 말을 했는데 분명 저희 엄마는 좋은 마음에서 한 소리였지만 제 귀엔 좋게 들리지 않았어요. 가뜩이나 애들이랑 있으면 체력으로 한계를 느끼는데 운동까지 할 체력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다 핑계야. 솔직히 하기 싫잖아. 이렇게 말하며 제가 나태해서 그런 거라고 저를 멸시하기 시작했고 언제부터인가 밥도 늘 밖에서 먹고 들어오는데 그게 서운하더라고요. 집에서 애 보는 사람이 밥은 챙겨 먹었는지 관심도 갖지 않고 지만 쏙 저녁을 먹고 들어오니 그게 꼴보기 싫었어요. 그리고 아침이면 출근 준비를 하는 건지 데이트 나갈 준비를 하는 건지 휘파람까지 불며 자기 치장을 하는 남편 모습이 수상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아니 땡굴뚝에 연기 안 난다고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에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죠. 남편이 늘 핸드폰을 끼고 살았는데 그때는 급했는지 핸드폰을 두고 화장실로 갔거든요. 그리고 그 전부터 낌새가 있어서 제가 예의주시하고 있긴 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의 핸드폰에 없던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었거든요. 누가 그랬어요. 배우자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생기면 의심해봐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때 운 좋게도 남편이 핸드폰을 하다가 화장실로 간 거라 비밀번호가 풀려 있었는데 마침 그 여자한테서 연신 카톡이 날아오고 있었죠.
그래서 아주 손쉽게 둘의 대화를 보게 되었는데 아주 둘이 꼴값을 떨고 있더군요. 특히 그 여자는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둘이 그렇게 제 흉을 거기서 보고 있었어요. 그걸 보는데 어찌나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는지. 그건 당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분노일 거예요. 그리고 저는 증거가 날아갈까 재빨리 그 대화창을 제 핸드폰으로 찍어놨는데 그때였어요. 살 것 같다는 얼굴을 하고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에게 이게 뭐냐고, 너 바람 피우냐고 핸드폰을 코앞까지 내밀며 바로 추궁했죠. 그러자 남편은 놀라지도 않고 피식 웃으며 이제 알았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왔는데 그때는 소름이 온몸에 퍼졌어요. 죄를 짓고 너무나도 당당한 사람을 보니까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야? 이제 알았냐니? 자기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뻔뻔해? 내가 뻔뻔해? 그런 소리 하기 전에 네 몸을 봐. 이게 사람 몸뚱이야? 돼지잖아. 또 그 소리야? 그거 언어폭력이야. 그래, 좀 자극 좀 받으라고 하는 소리지. 어떻게 너는 나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냐? 나는 네가 모델이었고 예뻐서 좋았어. 거기에 자기 관리도 철저히 하는 사람이라서 믿었고. 이렇게 망가지면 얘기가 달라지지. 이건 내가 바람을 피워도 네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네 몸뚱이랑 몰골이 그런데 나라고 집에 들어오고 싶겠니? 그렇다고 네가 돈을 잘 벌어. 뭐 하나라도 좋은 게 있어야 내가 참을 거 아니야. 나는 정당방이야. 살다 외도가 정당방이라는 개소리는 처음 듣는다. 아니 그럼 쌍둥이 키우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해? 자기 말대로 돈줄도 자기가 쥐고 있으면서 내가 사람 불러놓고 운동 갈 자금도 주지 않잖아. 그럼 나더러 어쩌라는 건데? 무식하게 굶는 것도 결국엔 요요만 오잖아. 그래서 더 찐 거고. 몰라.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나는 가망 없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그만하고 우리 끝내자. 나는 돼지랑은 못 살아. 대신 이 집 전세 보증금은 너 다 줄게. 그리고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 보내주면 되는 거지? 따지고 보면 내가 너랑 못 사니까 손해보고 이혼하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남편이 바람이 났니 어쩌니 하지 말고 좋게 합의 이혼하자. 남편은 마치 한두 번 생각해둔 게 아니라는 듯 술술 이혼 얘기까지 자기 혼자 뚫린 입으로 잘도 짓거렸어요. 그리고 저 역시 아무리 자존감이 떨어졌어도 저딴 모욕스러운 말까지 듣고 남편을 붙잡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남편 말대로 손해보는 합의는 아니라서 알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이혼하는 마당에 손해까지 보면 그땐 앞으로 남은 인생을 수치스러워서 못 살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는데 그래서 친정에도 이 사실을 알려야만 했어요. 분명 부모님에게 염치 없는 건 알지만 도움 청할 곳이 친정밖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친정에 제 이혼 사실을 말했고 그때 친정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셨는데 제가 이혼한 게 자기 때문 같다며 자책도 많이 하셨어요. 엄마, 왜 그래? 나 이혼한 거 절대 엄마 탓 아니야. 그냥 그런 인간이었던 거지. 내가 살이 찌고 싶어서 쪘어? 애를 하나도 아니고 둘을 혼자 보는데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하냐고. 그런 걸 원했으면 아이 없이 살자고 했어야지. 나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그놈이 나쁘다고 생각해. 그래도 네가 혼자 그 고생을 하는데 엄마가 옆에서 못 도와준 게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어. 적어도 너는 먹는 거라도 엄마가 챙겼으면. 됐어. 이미 엎질러진 일을 뭐하러 자책을 하나. 당신 탓도 아니고 얘 탓도 아니야. 사내놈이 책임감이 그렇게 없어서리. 차라리 더한 꼴 안 보고 끝내서 다행이야. 살이야 빼면 되지. 너 당장 내일부터 운동 끊어서 살 빼라. 아빠가 다 도와줄게. 내 딸이 얼마나 잘난 딸인데.
친정아빠는 제가 주눅이라도 들까봐 당신의 신용카드까지 꺼내주며 저에게 다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친정엄마가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 우리 애들을 봐줘야 될 것 같다며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다고 했는데요. 뭐? 벌써 회사를 그만둔 거야? 그래. 하루라도 더 빨리 애들 봐주려면 망설일 시간이 없잖아. 그래도 여태 잘 다니던 회사를 이렇게 그만두면 어떡해. 실업급여도 안 나오잖아. 됐어. 너무 힘들어서 사실 그만두고 싶었어. 어차피 사표는 냈고 이 얘기는 더 할 필요도 없으니까 너는 이제 자유롭게 살아. 네 애는 엄마가 키워줄 테니까. 그래도 애 둘을 어떻게 엄마가 봐. 젊은 나도 힘든데. 그냥 나 운동 갈 시간만 좀 봐줘. 나는 진짜 그거면 돼. 아니, 엄마가 안 돼. 너 마음 독하게 먹어. 살도 빼고 너 하고 싶은 일도 찾아서 해. 그래야 박사방 보란 듯이 잘 살지. 이럴 줄 알았으면 사위라고 잘해주지나 말걸. 때 되면 보약해 먹이고 보양식 만들어 먹인 내 정성이 아깝다. 망할 호랑이 말코 같은 놈. 이렇게 저보다도 저희 엄마가 더 분노하며 저를 도와주겠노라 하셨어요. 사실 저는 이혼한 게 속상하진 않았거든요. 그저 남편한테 복수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그래서 친정 부모님의 전적인 도움을 받아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살과의 전쟁을, 저희 엄마는 육아의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고 나서부터 확실히 무언가 달라졌어요. 친정엄마가 거의 매일 저희 집에 출근 도장을 찍었거든요. 사실 합의 이혼이라고 하지만 아이가 많이 어리다 보니 완전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숙려 기간이라는 게 지나야 했어요. 저도 남편도 미련 따위 없는 결혼이지만 법이 그렇다고 하니 어쩔 수가 없었죠. 그리고 남편은 숙려 기간은 숙려 기간일 뿐 이미 이혼했다는 듯 그 여자랑 살림을 차리기라도 하듯 법원을 다녀온 직후 바로 자기 짐을 싸서 나갔는데요. 그렇게 그 인간이랑 영원히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숙려 기간 중 저는 본격적인 식단 관리와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친정엄마가 옆에서 도와주니 마음도 편해 식단과 운동을 하면서 힘든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당연 효과도 더 빨리 보는 것 같았는데요. 특히 친정엄마가 음식에 많이 신경을 써주셨어요. 다이어트 식단 같은 걸 공부했다며 매일 저에게 먹을 도시락을 준비해 주셨는데, 솔직히 그전에는 돈 아낀다고 빵이나 라면 같은 걸로 끼니를 자주 때웠거든요. 그렇다 보니 살도 찌고 몸속 염증 수치도 높아 아무리 굶어도 살이 빠지지 않았는데, 엄마가 준비해준 도시락을 먹고 난 후 몸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속이 참 편했는데 피부도 좋아지고 효과가 만점이었어요. 게다가 전에는 시간 때문에 폭식을 했었는데 이젠 그럴 이유도 없어 소식을 하고, 또 출출하면 방울토마토나 계란 같은 음식으로 간식을 대신했는데 그게 확실히 도움이 되었죠. 사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방법이잖아요. 하지만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었는데, 저는 복수하고 싶은 동기부여까지 있으니 오히려 살이 빠지는 과정을 온전히 즐겼어요. 그리고 저 때문에 아이 보랴 고생인 엄마를 위해 최대한 육아도 함께 했는데, 오히려 그 시간에 엄마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죠. 결혼 전에는 엄마도 저도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었고, 그 이후엔 제가 시집을 가서 시간이 더더욱 없었는데, 이혼하니 이런 시간이 저절로 생겨 저랑 엄마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제야 저도 엄마의 진짜 마음과 엄마가 바쁘면서 저에게 미안했던 마음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저도 엄마도 시간과 정성을 들였기에 쌍둥이는 잘 컸고, 저도 살이 많이 빠졌는데, 그러는 사이 숙려 기간이 끝나 저와 남편은 법원에 가야 했죠.
그때 3개월 만에 남편을 만났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가 살이 많이 빠져 깜짝 놀란 얼굴이었는데, 하지만 이내 저를 비웃듯 센 척을 하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살 많이 뺐네? 왜? 이혼당하니까 충격이 오긴 했어? 그래도 완전히 예전처럼은 못 뺐네. 역시 옛날은 옛날일 뿐. 어렵지? 그래, 내가 봐도 딱 그럴 것 같더라. 그러게, 망가졌다가 다시 복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살 빼고 나타나려고 노력 많이 한 것 같은데 미안해서 어쩌지? 내 눈에는 안 찬다. 우리 이제 숙려기간도 끝났고 이 서류만 구청에 신고하면 우리 깔끔하게 남이야. 저는 남편의 가짜는 센 척에 어이가 없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네요. 물론 복수하고 싶어 이를 악물고 다이어트를 했지만 그게 남편을 붙들려고 그 어려운 다이어트를 한 게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무슨 왕자병인지 남편은 제가 자기를 되찾기 위해 그런 줄 아는 듯 허세를 떨었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상대도 하지 않고 법원을 나왔어요. 처음 법원 갈 때는 안 그런 척 하려 했지만 마음이 우울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진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볍더라고요. 우선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몸이 변하니 예전에 입던 옷들도 점점 맞는 게 많아졌고, 그 옷을 입게 될 때마다 마치 무슨 게임 단계를 올리듯 희열감도 있었는데, 그렇게 정신없이 다이어트를 하고 또 먹고 살기 위해 취업 준비를 하니 어느새 쌍둥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친정 엄마에게 도움을 받긴 했지만 예전만큼 의지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계속 엄마가 해주는 밥만 먹을 수 없으니 저도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해서 먹여야 하니 저절로 건강한 요리에 관심이 생겼거든요. 그렇게 저는 어쩌면 결혼 전보다 이혼 후에 많은 걸 이룬 사람이 되었는데, 무엇보다 그간 없던 철도 들어 이젠 정말 제가 엄마이자 어른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어느새 영영 빠지지 않을 것 같았던 몸무게는 80kg에서 50kg 초반대가 되었는데요. 그때부터는 주변에서 애 엄마라고 하면 다들 놀랄 정도로,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신감이 많이 회복되었죠. 솔직히 이혼 후에 다시 일을 하게 되면서 예전만큼 운동을 하거나 식단을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루틴을 지키려 노력하고 또 폭식을 하거나 야식을 먹지 않으니 살이 찌진 않았어요. 그 후로는 바쁘게 살다 보니 살이 더 빠졌고, 주말이면 스트레스도 풀 겸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혼한 지 2년 만에 결혼 전보다 살이 더 많이 빠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신기하게도 제가 애엄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시해 오는 미혼 남자들이 많았는데요. 그때 희한하게 연하인 남자가 그렇게 마음을 표현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굳이 어려운 길을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그런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할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것도 아니었기에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그런 남자들의 대시를 거절했어요. 남자 만날 시간이 있으면 제 애들이랑 놀아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아이들을 데리고 영화관에 갔다가 우연인지 운명인지 저를 피팅 모델로 채용했었던 쇼핑몰 사장 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어머, 이게 누구야? 세영 씨잖아. 어머, 세상에, 너무 반가워. 사장님, 저도 너무 반가워요. 잘 지내고 계시죠? 사업은 여전히 잘 되시고요. 사장님은 무슨, 그냥 언니라고 불러. 그리고 나 쇼핑몰 닫았잖아. 뭐 아주 닫은 건 아닌데 장사가 너무 안 돼. 자기가 일 같이 못하면서 점점 매출이 떨어지더라고. 에이, 설마요. 요즘은 의료 쇼핑몰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도 사장님, 아니, 언니네 옷은 진짜 가성비 좋은 옷이 많은데. 요즘 애들이 그걸 아나. 그리고 가만 보니까 애들이 조금 비싸다 싶으면 옷을 안 사. 그냥 한철 입는 싸구려 옷만 찾고 재질 같은 건 신경 안 쓰더라고.
그렇다고 내가 양심상 그런 옷을 팔지는 못하겠고. 그렇죠. 근데 저도 언니 생각처럼 옷은 좀 돈을 주더라도 좋은 재질 옷을 사고 싶어요. 사실 그게 더 남는 건데. 저 지금도 언니가 협찬해준 옷 입잖아요. 정말? 자기한테 그런 말 들으니까 기분 너무 좋은데? 뭔가 나를 알아주는 것 같고. 사실 요즘 내가 젊은 미시옷 만들어 보려고 준비하고 있거든. 네? 이젠 직접 하시는 거예요? 뭐, 직접이라고 하면 좀 쑥스러운데 내가 이래봬도 의상 디자인과 나왔어. 옷을 너무 좋아해서 옷 장사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내 옷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 아, 맞다. 자기 요즘 뭐 해? 자기가 나 좀 도와줄래? 네? 제가요? 어떡해요? 어떻게는 뭐가 어떡해야. 다시 모델 좀 해달라는 소리지. 자기 보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 아니다. 뭔가 훨씬 예뻐졌는데? 내가 간밤에 좋은 꿈을 꿨더니 오늘 자기 만나려고 그랬나 봐. 애들 데리고 영화 보러 온 거지? 나도 그래.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조만간 우리 둘만 보자. 내가 자기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많아. 연락처? 나 그대로거든. 연락해. 사장 언니는 저를 만난 게 무슨 귀인이라도 만난 듯 신이 나서 말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바로 만날 약속 날짜와 장소를 정했는데 사실 저도 그 제안이 너무 반가웠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사장 언니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 저희 둘은 그 주 주말에 만나 그동안의 근황과 새로운 쇼핑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무조건 하겠다고 말했고 그러면서 쇼핑몰 오픈 준비를 도왔는데 처음은 그저 다시 피팅 모델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좋았지만 점점 사업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저도 같이 참여하다 보니 욕심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런 제 마음을 사장 언니가 알았는지 사장 언니가 먼저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자기야, 그러지 말고 나랑 동업 안 할래? 지금 보니까 자기 센스도 있고 자기가 공동 대표이자 우리 쇼핑몰 모델 해주면 나도 비용 점검할 수 있고 너무 좋을 것 같아. 사실 인터넷 사업하면서 큰 돈 벌 욕심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래도 이쪽 일이 확실히 재미는 있어. 재밌는 일 하면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좋은 거 아닌가? 내가 뭐 자기한테 대박 날 수 있으니까 같이 하자는 말은 못 하겠는데. 어때? 생각 좀 해봐. 그렇다고 내가 투자금 달라는 소리는 하지 않을 테니까. 정말요? 아니, 그럼 언니가 너무 손해 아니에요? 손해는 무슨 일종의 투자지. 서로 윈윈하자고. 나는 자금을 대고 자기는 모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쇼핑몰 잘 되면 서로 좋은 거잖아. 자기가 가만 보면 옷태가 진짜 좋아. 내가 만든 옷 자기한테 빨리 입히고 싶어.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사업을 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심장이 설레어 뛰기 시작하는데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설레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저는 신기할 정도로 앉으나 서나 그리고 씻을 때도 밖에서 이동할 때도 온통 사업 생각밖에는 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렇게 쇼핑몰 오픈 준비에 혈안이 되어 바쁘게 살다 보니 다른 건 하나도 안중에 없었어요. 그렇게 그쪽 일에 열정을 쏟기 시작한 저는 6개월 남짓 사장 언니와 공을 들여 드디어 우리들의 회사를 탄생시켰는데 그때 그 황홀함이란 말로 아니 글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죠. 게다가 처음 가져보는 대표 명함은 보고만 있어도 뿌듯했는데요. 언니가 디자인하고 만든 옷들은 전부 뭐 하나 예쁘지 않은 옷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피팅을 하면서 불편하거나 보완하면 더 핏이 예쁠 것 같은 옷들도 수정해서 세상에 나왔는데 제가 SNS로 홍보도 열심히 하니 그 덕인지 몰라도 쇼핑몰은 초창기부터 잘 되었어요.
대상이 젊은 여성이 아닌 저와 같은 젊은 엄마와 미씨로 잡은 것이 신의 한 수였죠. 젊은 여성은 대부분 옷에 투자할 돈이 별로 없지만 미씨들은 자금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옷감이나 내구성을 더 꼼꼼하게 봤는데 옷만 좋으면 비싼 가격도 감당하겠다는 소비층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10,000원짜리 100장을 팔던 걸 지금은 50,000원짜리 50장을 팔면서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취했는데 옷이 좋으니 단골이 되겠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면서 입소문이라는 게 정말로 무섭게 퍼졌고 나중엔 옷이 없어 못 파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저는 새로운 옷을 제일 처음 입어보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죠. 그러면서 저는 사업하는 재미와 돈 버는 재미에 완전히 빠지게 되었는데요. 예쁜 옷을 입고 카메라 앞에 서는 일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었기에 저는 늘 재밌고 행복했어요. 사진 속에 웃고 있는 저는 당당하고 예뻤거든요. 그리고 이젠 제가 파는 옷을 제가 입고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하니 어깨에 힘이 더 들어가는 기분이었는데 그렇게 의류 사업에 발을 담그게 된 저는 주변에서 요즘 왜 이렇게 이뻐졌어?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게 되었죠. 그러다 무슨 악연인지 이젠 전 남편이 된 그놈의 새로운 여친이 저희 쇼핑몰 옷을 좋아하게 되었고 그걸 그놈이 사주겠다고 홈페이지를 보다가 완전히 달라진 제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데 어이없게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저는 받기 싫었지만 무슨 헛소리를 할지 궁금해 받았어요. 그러자 무조건 자기를 만나달라고 그 인간이 조르다시피 했는데 매달 계좌로 잘만 들어오던 양육비를 이번에는 만나서 주겠다는 헛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대신 내가 많이 바쁘니까 회사 앞까지 오라고 했는데 남편이 알겠다며 신이 나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것도 큰 꽃다발까지 챙겨왔는데 정말 싫더라고요. 그게 이혼하고 거진 3년 만에 남편놈과 재회하는 거였는데 전혀 반갑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제 가슴에 비수를 꽂은 놈인데 그 면상이 반가울 리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놈은 저를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자기 눈을 비비고 얼굴이 해벌쭉해졌는데 그러고는 굉장히 젠틀한 모습으로 제 의자까지 손수 빼주려 하더군요. 저는 됐다고 그 의자를 잽싸게 뺏어서 앉았어요. 사실 이런 날이 오길 항상 바랬거든요. 날씬해지고 예뻐진 저를 보고 그놈이 후회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 그날도 저희 회사에서 가장 비싸고 예쁜 옷을 입고 나갔는데 그놈은 저랑 이혼하고 세월의 여파를 피하지 못했는지 외모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냥 관리 잘한 아저씨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젊은 남자들에게 대시를 받던 제 눈에는 차지 않았고 저는 일부러 더 쌀쌀맞게 굴며 용건을 말하라고 쏘아붙였죠. 그러자 그놈은 어떻게 그렇게 살이 빠지고 예뻐졌냐며 사실 자기도 저랑 이혼하고 힘들었다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렸는데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 마음은 예전이랑 똑같으니 다시 재결합을 하자고 하더군요. 아주 미친놈이 따로 없었어요. 저한테 준 상처가 얼마나 큰데 이제 와서 재결합을 하자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곧장 싫다고 바로 대답했고 그러자 이번에는 애들을 들먹이며 아빠 없는 애보다는 아빠가 있는 애가 낫지 않냐고 또 헛소리를 했고 저는 질색을 하며 너 같은 아빠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게 훨씬 낫다고 대답했죠. 그렇게 튕기지만 말고 자기도 잘 생각해봐. 자기도 나 아직 좋아하잖아. 웃기고 자빠졌네. 누가 그래? 내가 아직도 너 좋아한다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벌써 잊었어? 그래. 내가 그 일은 100번 아니 1000번 사과할게. 근데 지금 자기 모습을 봐봐. 결국엔 내 덕에 이렇게 다시 예뻐진 거 아니야? 그래. 그건 어쩌면 틀린 말은 아니네. 근데
내가 그동안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안 궁금하니? 나는 네가 나한테 준 상처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그리고 너 아니었어도 나는 관리했을 거야. 애들 보느라 그럴 여유가 없었을 뿐이라고. 그런데 쌍둥이 낳고 너는 뭐 육아라도 참여하긴 했니? 저 혼자 꾸미고 나가서 여자 만나고 다닌 주제에. 됐어.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너 같은 놈하고는 친구도 안 해. 자기야, 지난 일은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도 어려서 그런 거야. 그리고 지금은 나이도 들었고 이젠 안다니까. 우리 좋았던 시간도 많았잖아. 좋았던 시간 좋아하네. 오히려 그 시간 때문에 내가 힘들었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지금의 모습이 됐는데 너처럼 나이 많은 아저씨를 만나겠니? 나 좋다는 연하남 많아. 그 중에서도 성에 안 차서 아무도 안 만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런 내가 너 같은 아저씨를 왜 만나니? 너는 거울도 안 봐? 네가 나랑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기가 막혀 정말. 자기야, 자기 같은 소리 하네. 내가 왜 네 자기니? 됐고 양육비나 내놔. 왜 갑자기 얼굴을 보고 준다는 거야? 이젠 그것도 안 주려고 그러는 거니? 그럴 리가. 나는 오랜만에 우리 자기 한번 보고 싶어서. 지랄하네. 돼지랑은 못 살겠다고 이혼 서류 던질 때는 언제고. 내가 왜 보고 싶어? 됐고 양육비 가져왔으면 주고 아니면 오늘 중으로 계좌로 붙여. 그리고 괜히 애들 양육비 가지고 또 장난질 쳐봐. 그때는 나도 법으로 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저는 남편에게 똑같은 말로 복수하니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어요. 그러자 이놈은 자존심도 없는지 나중엔 바닥에 무릎까지 꿇며 저에게 다시 합치자고 매달리기 시작했는데 자기는 저 없이 못 산다고 꿈에라도 나올까 무서운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놈 뒤통수라도 세게 후려치고 싶었는데 그때였어요. 저보다 먼저 누군가 선수를 쳤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제 대신 그놈의 뒤통수를 갈겼어요. 그리고는 무슨 빚쟁이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남편에게 삿대질까지 하기 시작했는데요. 야, 너 지금 여기서 뭐하니? 전화기도 꺼져 있더라. 네가 그러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 어디서 바람을 피워? 뭐야, 너야? 어디서 남의 남자를 꼬셔? 어? 당신은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 옷도. 맞다. 모델? 모델은 맞는데요. 이 남자 꼬실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다시는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제발 좀 데려가실래요? 네? 아니, 오빠. 오빠 너 왜 그러냐? 이제 막 아무한테나 들이대고 그러는 거야? 아무나 아니야. 내 와이프라고. 야, 너 여기 잘 왔다. 우리 이제 끝내자. 나는 예쁘긴 한데 성격이 너무 더러워. 그러니 내가 핸드폰도 꺼놨지. 뭐래? 언제는 나 예쁘다고 카드까지 줘놓고. 아, 그거였네. 오빠 너 이 여자한테 갈아타려고 나한테 카드 뺏어갔니? 웃기고 있어. 내가 오빠를 놔줄 것 같아? 옷 사준다고 했으면 결제나 할 것이지. 왜 여기로 오는데? 참, 혼자 보기 아까운 광경이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동영상으로 찍어서 우울할 때마다 꺼내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지금도 후회스러울 지경이었죠. 그리고 저는 사랑 싸움에 방해가 될까 서둘러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놈에게 급여 압류하기 전에 문자로 양육비나 계좌로 보내라고 했어요. 그게 진짜 그놈과 마지막이었죠. 제가 연락처를 바꿔버렸거든요. 그리고 당분간은 연애보다는 일과 아이들 케어에 제 온 마음을 바칠 생각인데요. 돈도 제법 많이 벌어서 그동안 받기만 하고 보답하지 못한 효도도 마음껏 하고 있어요. 일단 친정엄마한테는 제 명의의 신용카드를 드렸는데 정작 카드를 받은 엄마는 자식이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은 못 쓰겠다며 전혀 카드를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정집 가정과 가구도 싹 다 바꿔줬고 부모님 2분 여행도 보내드리고 했는데
제가 번 돈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 너무 행복했죠. 그렇다고 제가 아주 떼돈을 벌고 있는 건 아닌데 그저 저보다는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베풀다 보니 그 행복이 저까지 2배가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젊어서는 저한테 투자를 많이 했기에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젠 돈을 벌면 제가 아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 생각인데, 그리고 아울러 저는 다시는 저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며 살 생각이에요. 저는 어리석게도 자존감이라는 게 예쁘고 잘나야지만 높은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자존감이라는 사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런 걸 자존감이라고 하는데, 저는 앞으로 제 자존감은 물론이고 저희 아이들도 자존감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꽃길만 걷게 된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부디 재미있는 시간이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자존감 잃지 말고 늘 주도적으로 행복하게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할머니예요. 70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얼마 전 저는 동탄 신도시에 아파트 하나를 마련했는데요. 제 인생의 절반을 산 울산을 떠나자니 어째 잘 움직여지지가 않아 자꾸 올라가는 날짜를 미루고 있었어요. 그래도 제 인생의 마지막 변화다 생각하고 움직여 보려고 이삿날을 잡았네요. 혹시 제가 자녀가 없어서 집을 사두고 주지를 못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전혀 아니에요. 제가 때마다 철마다 생선이고 김치고 다 보내주고 심지어 다다리 밑반찬까지 해서 보냈던 큰아들 집이 경기도에 있어요. 결혼한 지 몇 달 안 된 둘째는 제가 2사람 회사랑 멀지 않은 데에 아담한 빌라 하나 해줬고요. 큰아들 내외가 제 아파트를 탐내기는 했어요. 하지만 말이에요. 저는 진심을 다해 잘해줬는데 아파서 병원 가려고 지들 집에 좀 있었다고 제 카드로 며칠 새 300만 원을 넘게 쓰고 저한테 청구서를 떠넘기더군요. 그거 보고 완전 질렸어요. 아무리 제 자식이라고 해도 마누라 얻어 따로 살기 시작하면 남이라고 해서 걔들 집안일 간섭 안 했고 며느리 힘들까봐 1년에 단 하루도 저희 집에 와서 묵고 가지 않는데도 다 괜찮다고 했어요. 그랬던 제게 아플 때 돈 300만 원으로 정을 떨어지게 하더군요. 저 그제야 정신 차렸어요. 큰아들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요. 지금 저 그 애들 꼴도 보기 싫어 연락 끊고 있어요. 그게 6개월도 넘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부산에서 여고를 나와 삼촌 회사에서 일을 하며 지냈어요. 그러다 2년쯤 지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요. 남편은 국립대학교에서 강사로 있었어요. 30 초반 나이에 머리 좋고 똑똑하다 소리 들으며 박사과정 다 밟고 곧 전임 강사 될 거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만큼 인정받고 있었고 사람들을 진실하게 대한다고 평이 좋았죠. 제가 프로포즈를 받은 장소도 남편 직장인 대학교 캠퍼스일 만큼 남편은 자기가 강의하는 대학을 참 좋아했어요. 어찌 보면 낭만적이기도 했죠.
울창한 나무들에 둘러싸인 곳에서 반지를 주며 평생 함께 하자는데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순간 공주님이라도 된 기분이 들었다고 할까요? 그렇다고 결혼 생활이 꿈 같지는 않았어요. 때때로 시어머니 잔소리에 섭섭하기도 했고 남편과도 갈등이 있기도 했죠. 우리 때는 여자들이 더 시댁에 기죽어 살았잖아요. 그런 게 저도 있기는 했어요. 시부모님이 제가 마음에 안 찬다며 혀를 차기도 했고요. 신혼 초에는 섭섭하고 속상하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그러려니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시부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실 때가 있어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며느리 잘 들어와서 아들 일 잘 풀리고 재산 풀었다며 칭찬하셨거든요. 남한테는 절대 며느리 흉보는 법이 없었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괜찮은 시부모님이라고 생각했고요. 남편과는 아들 둘에 막내딸 하나를 두었어요. 남편은 아이들을 유독 예뻐하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큰아들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저나 남편이나 옛날 사람들이잖아요. 장남에 대한 기대와 희망 같은 게 컸던 거죠. 딸아이는 딸이라고 또 예뻐하니 둘째가 좀 섭섭할 수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애어른 소리를 듣던 애라 그런지 크게 티를 낸 적은 없네요. 지금 생각하면 둘째가 속이 깊어서 저희 가정이 별일 없이 지나왔던 것 같아요. 남편은 교수로 명성을 쌓으며 강의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언제까지고 계속될 줄만 알고 살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큰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갑자기 저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심근경색이라고 하더군요.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세상이 다 원망스럽고 하늘도 원망스러웠네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때마침 큰아들은 졸업 기념이라며 미국 여행 중에 있어서 장지로 옮기는 날에야 돌아왔어요. 그래서 넋을 놓고 울기만 하는 저를 위로하고 모든 걸 다 했던 게 둘째였네요. 딸아이도 저 대신 주변에 다 연락을 했고요. 저는 그저 남편이 가장 사랑했던 큰아들이 오기만을 바랐어요. 여행에서 막 돌아와 장지에서 만난 큰아들을 보자마자 저는 그 아이 품에 안겨 다시 한번 통곡을 했었네요. 남편이 먼저 가버리고 저는 큰아들한테 더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라면 큰애한테 이렇게 했겠지. 남편이 있다면 큰애하고 이런 걸 했겠지. 그런 생각들이 떠올라 더 많은 걸 챙겨줬고 남편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애를 썼어요. 둘째나 딸아이보다 큰아이가 많이 허전해할 것 같아서였죠. 민수야, 뭐든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 엄마가 어떻게든 해줄 거니까. 알겠지? 엄마한테는 우리 민수가 최고야. 아버지 몫까지 엄마가 해줄 거야. 엄마 마음 나도 다 알지. 아빠 돌아가셨어도 엄마가 있어서 이만큼 견디는 것 같아. 민호, 민영이도 아빠 많이 보고 싶겠지만 나만큼은 아닐 거야. 아빠랑 나랑 각별했잖아. 그래서 말인데 나 미국 갔을 때 석사과정 하면서 살아보고 싶은 데가 있어. 근데 미국 가서 몇 년씩 있는 건 엄마도 어렵지. 그래도 미국 갔다 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당연히 더 좋겠지. 갈 수 있으면 가. 어렵긴 뭐가 어려워. 걱정 말고 준비해. 아이들한테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은 돌아가신 시아버지한테 받은 유산이 꽤 있었어요. 남편이 유산을 받고서 바로 제 앞으로 해줬던 부산에 있는 건물이 있었어요. 그 외에도 경주에 땅이 있었고요. 시아버지가 꽤 알부자였어요. 남편이 가고 나머지를 받게 된 저한테는 다른 일 안 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남기고 간 걸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아서 언니와 함께 식당을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었죠. 그러니 큰아들은 자기가 미국을 갈 수 있는지 걱정했던 거였고요. 저는 당장 부산에 있는 건물을 처분해서 큰아들이 미국 갈 수 있는 돈을 만들었어요. 제가 큰아들 민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주니 애가 놀라서 저를 보더군요. 엄마한테 이런 큰돈이 어딨어? 혹시 이상한 데서 빌린 돈 아니지? 아니야, 이모랑 이모부가 해주셨어. 엄마가 왜 이상한 데서 돈을 빌려? 그런 걱정 하지 마. 정말이니까 이모한테 물어봐. 물론 언니한테는 미리 입을 맞춰둔 상태였어요. 그제야 큰아들은 안심을 하고 기쁜 얼굴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큰아들은 미국 갈 준비를 착착 진행했고 저는 계속 언니와 식당 일을 했네요. 그러자 대학생이던 둘째가 자기가 과외 아르바이트에서 돈을 잘 버니까 이제 저더러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였어요. 둘째는 큰애보다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서 더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큰아들이라고 오로지 장남한테만 신경 쓰고 있었던지라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너무 고마웠고 미안했어요. 제가 그 돈을 받을 수는 없었죠. 아니야 민호야. 너는 형도 안 한 아르바이트하며 공부하는데 네가 써야지.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는 오히려 나가서 있는 게 더 좋아. 집에만 있으면 그게 더 힘들어. 아빠 생각도 더 나고. 그러니까 엄마 신경 안 써도 돼. 민호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써. 엄마는 나한테 돈 받는 것도 불편해? 내가 마음 써주는 건데 내 마음도 좀 생각해 주지.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엄마가 미안해서 그래. 우리 민호 혼자서 너무 잘하니까. 그게 미안해서 그래. 그래도 형이 주면 받았을 거잖아. 그제야 저는 둘째 아들이 꽤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변한 건 아니었죠. 그저 그런 게 아니라고 열심히 설명하고 미안하다고만 했네요. 둘째한테도 잘해야지 하면서 자꾸 큰아들만 신경 쓰게 되는 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딸아이도 저한테 둘째 오빠 신경 쓰라고 할 정도였지만요. 저도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자꾸 장남의 남편 모습까지 겹친다는 이유로 큰아들만 돌보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둘째는 그날 저한테 섭섭함을 표시한 후로 2번 다시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큰아들은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공항에서 출국장을 나가는 큰아들을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남편이 갔을 때만큼은 아니어도 정말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날 일을 하나도 못하고 집에 자리보전하고 누웠거든요. 죽이랑 식당에서 반찬을 이것저것 가져온 언니는 예언 같은 말을 했어요. 너 민수 끔찍하게 여기는 거 아는데 그렇다고 민호나 민영이 마음 아프게 하는 거 아니야. 너 이러는 거 그 애들이 어떨 것 같니? 이제 네 옆에 있는 애들 좀 돌아봐. 그리고 민수는 이제 미국 갔으니 지 알아서 하고 오게 내버려 두고. 너 나중에 더 나이 들어 봐라. 너한테 진짜 잘할 사람은 민호야. 민영이도 잘할 거고. 근데 민수는 모르겠다. 언니, 민수가 공부밖에 몰라서 그렇지. 걔도 마음 착한 애야. 지 아빠 사랑 많이 받은 애잖아. 큰 울타리인 아빠가 없어졌으니 어떡했어. 내가 그거 생각하면 너무 짠해서. 민호나 민영이보다 민수가 애틋했잖아. 하여간 너 민수 생각하는 건 진짜 못 말리겠다. 근데 그 울타리 민호도 민영이도 잃어버렸어. 너도 잃어버렸고. 제발 부탁이니 이제 너 자신부터 돌봐. 그리고 민호랑 민영이도 좀 생각하고.
식당은 당분간 안 나와도 돼. 사실 너 없이도 나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어. 네가 대준 돈이 있잖아. 나오는 수익에서 그냥 네 목 챙기기만 해도 돼. 처음 언니가 식당을 할 때 자금이 부족해서 제가 돈을 대주고 같이 하자고 하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냥 돈만 대주면 언니가 자존심 상할까 봐요. 규모는 작은 식당이었지만 고급 음식점으로 소문이 잘 나서 저녁 같은 경우는 예약만 받고 있었어요. 형부가 하는 사업이 어려울 때 시작한 일인데 이제 형부도 다시 재기해서 안정적으로 되었죠. 식당은 이제 정말 제가 없어도 되기는 했어요. 알았어. 그러면 매주 2번이고 3번이고 내가 나가는 날 정해줘. 그러면 나갈게. 언니는 주마다 정산하는 날 1번만 나오라고 했고 저는 그날이 되면 새벽같이 나가서 제가 주방 청소도 싹 하고 설거지 나오는 것도 다 하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러는 걸 형부가 보게 된 거예요. 아니, 처제가 왜 설거지를 하고 있어? 그런 거 하라고 우리 집 사람이 부르는 거 아니야. 그저 한 번씩 나와 바람 쐬라는 거지. 괜찮아요, 형부. 누가 하면 어때요? 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편이 마음도 좋고요. 형부는 그런 제 어깨를 다독여줬어요. 별 말은 없었지만 형부의 위로가 전해지더라고요. 큰아들은 미국에서 드문드문 연락을 하다가 2년째 될 때부터는 거진 연락이 없었어요. 여름방학이면 집에 왔지만 친구들 만난다, 교수님 만난다, 이래저래 바빠 집에 붙어 있을 틈이 없었어요. 돈이 필요할 때는 전화를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말도 없이 울산 제 집에 나타났더라고요. 미국 간 지 4년 만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딸아이도 서울에서 대학 졸업반이라 집에는 저 혼자였어요. 저는 너무 반가워 손을 잡고 끌어안고 좋아했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우리 아들이 정말 왔네. 어? 우리 민수가 왔어. 근데 어떻게 온 거야? 방학도 아닌데. 아, 나 이제 조금 있으면 졸업이라 학교 거의 안 가서 괜찮거든. 그보다도 엄마, 나 결혼하려고. 결혼? 결혼을 한다고? 아니, 그동안 연애도 했던 거야? 엄마한테는 이런 방구 없었잖아. 저는 민수가 거기서 죽어라 공부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이성도 만나고 놀기도 하는 거 당연하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리 그 순간에는 섭섭하던지요. 게다가 그때 둘째가 여자친구라고 저한테 소개시켜준 사람이 있었어요. 보니까 결혼하고 싶어하는 눈치더라고요. 여자애도 괜찮은 것 같고 애가 좋다면 지 형보다 먼저 결혼한다고 해도 시켜야지. 그거라도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아들이 결혼 이야기를 불쑥 꺼내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냥 만나다가 헤어질까봐 얘기 못했지. 사실 일일이 내 친구 관계 엄마한테 다 말할 수도 없잖아. 그리고 만난 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야. 한 6개월? 근데 인연은 길게 만난다고 이어지는 게 아니라며. 내가 수희 만나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잖아. 진짜 나한테 잘하래야. 엄마도 보면 마음에 쏙 들걸? 아이고, 너만 받겠다고 하는 거 결혼 아니야. 엄마도 그래. 네 아빠가 나한테 잘해준 게 없으면 그렇게 오래 같이 못 살았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정말 마음에 들면 너도 잘할 생각해야 돼. 당연하지. 엄마도 수희 마음에 들 거야. 얘가 중학교 영어 고사라니까. 근데 나 있는 대로 연수 받으러 왔더라고. 그랬다가 이렇게 결혼할 사이까지 된 거고. 엄마도 이제 며느리 봐야지. 학교 선생님이라니 직업이 꽤 괜찮다 싶어 궁금해지더라고요. 하지만 학교 선생에
몇 개월씩 미국에 가서 연수까지 받을 정도면 집도 꽤 잘 살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 생각에는 며느리 집안이 너무 잘 살면 괜히 우리 아들 기죽고 살까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또 그쪽에서 우리 집에 남자 어른이 없다고 안 좋게 보면 어쩌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 제 걱정들은 며느리와의 첫 만남에서 대부분 풀리기는 했어요. 학교 선생이라더니 지적이면서도 예쁘장해서 민수가 왜 좋아하는지 단번에 알겠더군요. 고상하면서도 지나치게 꾸미지 않는 것도 보기 좋았어요. 위로 오빠가 하나 있는 외동딸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오빠랑 같이 운동도 많이 시키고 피아노에 바이올린에 많은 걸 가르쳐 주셨다는데 그런 교양이 있는 점도 좋아 보였어요. 화려하고 유행 따라가는 젊은 여자들보다 훨씬 괜찮은 것 같아 저는 잘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네요. 엄마, 수희 마음에 들었지? 엄마 표정 보니까 딱 알겠던데? 그래, 네가 왜 좋아하는지도 알겠더라. 네가 원래 화려한 사람보다는 지적인 이미지를 좋아했잖아. 아버지랑 오빠가 의사라고 했지? 정말 집안이 좋네. 어머니가 바이올린 전공하셨어. 그래서 어릴 때도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고 예체능 쪽도 많이 배우게 하셨더라고. 그런 게 집안 분위기를 좋게 만들잖아. 며느리감으로 딱이지? 아들은 제가 며느리감을 마음에 들어하니 굉장히 좋아했어요. 여자의 집에서도 우리 큰애 스펙이 딸리지 않으니 반대 없이 둘이 잘 살아보라고 했다더라고요. 큰아들은 여자 집 부모가 해외여행 스케줄이 있으니 그 전에 상견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하더라고요. 제가 좋다 어떻다 말도 하기 전에 정말 얼떨결에 상견례 날짜까지 잡아서 알려주더라고요. 거의 통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저는 큰애가 좋다고 하니 알았다며 따랐죠. 그 바람에 둘째 여자친구를 만나는 건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네요. 그럼에도 둘째는 별말 없었어요. 형이 먼저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다면서요. 딸아이는 조금 발끈하기는 했네요. 우리 쪽 의견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정해버리는 게 어딨어. 나 그때 워크숍 했단 말이야.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서 하는 거야. 난 몰라. 안 가. 엄마는 너무 큰오빠 위주야. 솔직히 안 그러는 집들도 많은데 엄마 민호 오빠 여자친구도 안 만났지? 나중에 내가 남자친구 데려올 때도 큰오빠 무슨 일 있으면 큰오빠 뒤치다꺼리 할 거지. 딸아이는 울상이 되어서 저한테 따졌어요. 저도 속이 상했지만 이미 정해진 거 어쩔 수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둘째가 자기가 나중에 잘 말하겠다고 하며 마무리가 됐고 딸아이는 워크숍에 갔고 저희는 저와 둘째, 여자 쪽 집에서는 여자 부모와 여자의 오빠 부부가 나와 자리를 함께 했어요. 바깥 사돈이 의사라 그런지 인상이 좀 차가워 보였지만 그냥 무난하다 싶더라고요. 대단히 욕심부리는 것도 없었고요. 저는 남편이 먼저 가서 홀 시어머니라고 못마땅히 할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런 내색도 없었어요. 다만 여자의 오빠는 좀 거만한 것 같았지만 어차피 얼굴 보며 살 거 아니니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이것만도 다행이다 싶었고 저와 여자 부모는 두 아이 결혼을 진행하자고 했네요. 다만 안사돈이 제가 혼수를 떠나 얼마나 해줄 수 있을지 넌지시 떠보더라고요. 그래서 얘들 살 아파트 정도는 해줄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기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하고 나니 사돈들이 제 아들 보는 눈빛도 달라지는 것 같고 여자의 오빠도 저희를 다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실은 형부가 절 봐서 해주는 거라며 큰애 신혼집 아파트 사는 데에 돈을 절반 이상 보태줬어요. 그 덕에 큰애 직장에서 가깝고 좋은 동네에
괜찮은 아파트를 얻어줬네요. 그리고 저는 남편한테 받은 것 중 재개발 들어가는 곳 땅을 팔아서 그 돈을 큰아들한테 줬어요. 꽤 되는 돈이라서 그런지 큰아들도 놀라기는 하더라고요. 니네만 잘 살면 돼. 알았지? 민수 너 니네 처가에 괜히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고 주는 거야. 내가 왜 주눅을 들어? 나 땡땡 대학에서 초빙 연락 왔어. 이제 나도 잘 될 일만 남았다니까. 걱정 마 엄마. 아 그랬구나. 진작 말했으면 엄마가 떡이라도 맞추고 잔치를 했을 텐데. 에이 앞으로 나 결혼한다고 돈 쓸 일도 많을 텐데 뭐 그런 것까지. 됐어. 남들 안 하는 취업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야. 누가 아무나 땡땡대에서 제의를 하니? 다 민수 네가 똑똑하니까 그런 거지. 저는 신이 나서 정말 떡을 맞춰 돌렸어요. 그렇게 신이 나서 시작한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결혼식을 잘 치렀어요. 며느리는 저희 친척들한테도 예의 바르고 싹싹하게 행동해서 다들 좋아했어요. 결혼식 내내 남편 생각에 저는 눈물을 찍어냈어요. 뒤에서 둘째랑 딸애가 저를 달래야 할 정도로요. 민수 아빠, 우리 민수 잘 살게 지켜줘요. 저는 그렇게 빌고 또 빌었네요. 그 후 1년이 좀 지나서 둘째가 결혼을 했어요. 몇 년 후에는 딸아이도 결혼을 했고요. 차례차례 아이들이 자기 가정을 꾸리니 제 마음이 텅 빈 것 같더라고요. 특히 큰아들 때문에 더 그랬어요. 결혼하고 몇 년 되니 저를 잘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어쩌다 제가 소식이 궁금해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넣어도 거의 답이 없었어요. 큰아들은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니 정 같지 않게 많이 퉁명스러워졌어요. 왜 자꾸 전화해요, 귀찮게. 나 쉬는 날은 자야 되니까 별일 없으면 연락하지 마요. 많이 피곤해? 엄마가 보약 좀 지어서 보내줄까? 됐고, 그냥 수희한테 돈으로 보내. 그럼 알아서 좋은 한의원에서 지을 테니까. 엄마는 좋은지 어쩐지도 잘 모르는 데 가잖아. 알았어, 돈 보낼게. 아프지 말고 잘 지내. 그래도 가끔 연락 좀 해주고. 엄마 니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단 말이야. 에이 진짜 알았어요. 그렇게 전화를 툭 끊어버리는 큰아들이 섭섭했지만 애써 마음을 달랬어요. 며느리도 학교일 바쁘다고 아이 갖는 것도 미루고 일에 파묻혀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지들 인생 열심히 사는데 내가 자꾸 전화하면 귀찮겠지 싶으면서도 그래도 어떻게 전화 한 번을 안 하나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도 저 큰아들 생각해서 항상 참고 넘어갔어요. 언니랑 형부가 큰아들 부부 잘 지내는지 명절 때 오면 얼굴 볼 수 있는지 물어볼 때마다 연락도 자주 하고 용돈도 잘 보내준다고 둘러댔죠. 명절에는 아이들 바쁜 거 핑계를 대신 대주면서 지나갔고요. 사실 큰애들은 저에게 용돈 한 번 보내줘 본 적이 없었어요. 언니랑 형부는 한 번 찾아오지 않는 큰아들 부부한테 섭섭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만큼 더 잘하려고 애썼네요. 큰애 집의 절반 이상은 형부가 저 생각해서 보태주신 건데 그 사실을 알고서도 찾아오지 않으니 언니랑 형부는 섭섭할 만하죠. 저는 그래도 애들을 감싸고 저한테 잘하고 있고 언니 부부 못 만나서 미안하다고 한다고 변명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정말 속상했던 일이 있었는데 남편 제사 때문이었어요. 이번에 둘째 며느리가 아이를 가져서 입덧 때문에 음식을 할 수 없을 것 같길래 큰 며느리한테 부탁하는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문자를 확인도 안 했는지 영 소식이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기다리다 못해 전화를 했어요. 그러자 3번 만에 전화를 받더라고요.
큰애야. 내 문자 못 봤니? 이번에 둘째가 입덧 때문에 제사 음식 준비를 못할 것 같아서 네가 좀 와서 해줄래? 아니, 내가 할 테니 옆에서 도와만 다오. 어머니, 그이가 전화 안 드렸어요? 이번에 저희 오빠 정교수 돼서 그 기념으로 저희 다 같이 해외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이게 저희가 몇 달 전부터 준비했던 거라서요. 취소하기도 어렵고 이번만 아가씨네랑 서방님하고 같이 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네 시아버지 제사인데 그걸 빼고 네 오빠 일로 여행을 간다는 거야? 어머니, 저희도 이렇게 온 가족 여행 가는 거 잘 못해요. 그리고 아버님 제사는 매년 돌아오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입장이 뭐가 돼요? 며느리는 불쾌하다는 듯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큰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군요. 그래서 문자로 한바탕 속마음을 쏟아놨어요. 니네는 무슨 일이 있으면 있다. 미리 말을 해주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니? 하필 아버지 제삿날 끼어서 해외여행 가면서 왜 미리 말을 안 해줘? 왜? 나한테 말하면 못 가게 할까봐 그랬냐? 그거 내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야? 니들 솔직히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니? 나 너 결혼할 때 해줄 만큼 다 해줬어. 남들 다 부러워할 아파트. 애 낳고 집 좁을까봐 30평대로 해줬고 혼수도 전부 이름 있는 데 가서 하고 뭐 하나 부족하지 않게 했다. 너한테 내가 돈 준 거 기억은 하니? 나한테 잘하라고 그렇게 해준 건 아니지만 니들도 최소한의 성의는 표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모부가 네 아파트 사는데 그렇게 많이 보태줬는데 어째 얼굴 한 번을 안 비치니? 지금 니들 결혼하고 벌써 몇 년이야. 내가 니네 애 안 갖는다고 뭐라 하기를 했어. 언제 한번 안 찾아온다고 잔소리를 했어. 그런데 네 아버지 제사도 이제 안 챙기겠다고? 정말 해도 너무한다. 나랑 안 보고 살 작정인가 보구나. 비록 문자지만 할 말 다 하고 났더니 속이 시원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자 큰아들 내외가 연달아 전화를 하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고요. 어머니, 제가 학교에서 신경 쓸 게 많아서 일 처리하며 전화를 받다 보니 좀 퉁명스럽게 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번에는 정말 오빠 축하해줘야 돼서 빠질 수가 없고 대신 저희가 여행 가기 전에 먼저 들를게요. 아들도 전화 빨리 못 받아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해서 저는 그걸로 풀고 알겠다고 했어요. 큰아들 내외는 약속대로 여행 가기 전 제가 사는 울산에 내려왔어요. 같이 제가 해준 저녁을 먹고 근처 카페에 나가 차 한 잔씩 했네요. 큰아들이 잠깐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며느리가 이러더군요. 어머니, 이제 저 아이 가질 계획이에요. 그이도 그러자고 했고요. 아, 네가 아주 큰 결심을 했구나. 잘했다. 둘째네도 아이 생기는데 니들 없으면 아마 쓸쓸할 거야. 네, 그래서 말인데요. 저나 그 사람이나 다 일 때문에 바쁘잖아요. 어머니가 키워주실 거죠? 저 어머니 믿고 아이 낳는 거예요. 친정엄마는 몸이 약하셔서 부탁드리기 좀 뭐해서요. 아우, 내가 애 하나 못 봐주겠니? 걱정하지 마.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줄게. 저는 울산에 있고 애들은 서울에 있지만 그런 거리 같은 거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큰아이의 아이라니 얼마나 예쁠까.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더라고요. 큰아들 부부는 정말 얼마 안 가서 아이를 가졌고 10달을 무사히 지낸 후 아주 똘똘한 아들을 낳았어요. 저는 진짜 제 몸 안 사리고 큰애 집에 가서 지극정성으로 손자를 돌봤어요. 그러면서 애들 밥도 해주고 반찬도 만들어주고 집안 청소까지 다 했네요. 그냥 제가 해주는 게 좋았어요. 애들 아파트의 큰아들 서재방에 이불을 펴놓고 쪽잠을 자며
그렇게 며칠씩 지내다가 한 번씩 집에 내려가고 하는 생활을 3년은 한 것 같아요. 둘째네는 먼저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어서 제가 어쩌다 들리기는 했어요. 둘째는 집안일하는 도우미를 고용해서 나름 잘 키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큰애 아이만 봐주는 게 미안해서 갈 때마다 이것저것 사가니까 둘째 며느리가 사람 좋게 웃으며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만 하더군요. 딸아이는 여전히 제가 큰아들네만 신경 쓰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았는데 한 번은 이러더라고요. 어쩌겠어. 그게 엄마인데 내가 뭐라고 한다고 바뀔 거 아니잖아. 서로 감정만 상하지. 엄마 좋을 대로 해. 지금 돌이켜보면 둘째네하고 딸의 부부가 저를 많이 이해해주고 잘 지내려고 노력했던 거였어요. 당시에는 그걸 몰랐는데 생각해보면 부끄럽고 애들한테 많이 미안해지죠. 저는 큰손자가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도우미가 집안일을 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큰아들 집에 올라가서 반찬도 만들어 놓고 이런저런 일들을 해주고는 했어요. 그리고 하룻밤 자고 왔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애들 둘 다 집에 들어오지 않고 저만 손자를 돌보며 반찬을 만들고 있는데 아들 녀석이 먼저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였어요. 엄마, 이제 반찬은 만들어서 택배로 보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것도 힘들잖아. 괜찮아. 엄마는 힘들기는 뭐가 힘들어. 내 새끼들 먹는 건데. 엄마, 근데 수희가 이제 엄마 오는 게 좀 불편하대. 그렇잖아. 애 낳은 게 벌써 언제야. 그때 힘드니까 좀 키워달라고 한 거지.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올 줄 몰랐대.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래. 엄마 내 서재방에서 자다가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서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것도 많이 신경 쓰이나 보더라고. 한참 잘 시간에 깨게 된다고. 그러니까 반찬 해줄 거면 이제 울산에서 해서 보내줘. 아니, 이제 애 건사할 수 있고 도움이 오니까 나더러는 오지 말라 그러는 거니? 내가 언제 돈 받고 했어? 니들 건강 생각해서 좋은 재료를 해먹이고 싶은 마음에 그러는 건데 좀 섭섭하다. 섭섭하기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엄마가 이모부랑 같이 집 해준 것 때문에 말 못하고 있었는데 매형네가 이번에 한강 보이는 되게 좋은 아파트 이사 갔거든. 그것 때문에 수희가 생각이 많아. 우리는 계속 여기서 이러고 살아야 되냐고 하고. 쥐오빠랑 비교가 많이 되니까 속상한 것 같더라고.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이제 큰애 오빠네랑 맘먹는 집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아니 뭐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오지 마요. 네? 솔직히 그동안도 애써 섭섭한 기색을 숨기고 있었지만 이제는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두말 않고 부엌을 나와 제 가방과 옷옷을 들고 큰아들 집에서 나왔어요. 그 후에 큰아들이 말하기를 이럴 줄 알았으면 오빠 의사친구 중에 골라서 결혼할 걸 그랬다는 둥 해서 좀 싸우기도 했나 보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결혼하자고 먼저 말한 건 큰 며느리였다고 해요. 남의 아들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 딸 때 연수랍시고 와서 결혼까지 하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결혼을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한다니 괘씸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 손자의 엄마잖아요. 우리 집 큰 며느리고요. 저는 더 이상 큰아들 집에 가지 않게 됐고 큰아들네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명절이어도 항상 무슨 일이 있다, 뭐가 어떻다 하며 안 오길 일쑤였고요. 한 번은 둘째네가 온다길래 큰애 손자가 보고 싶어서 둘째네가 데려오면 안 되겠냐고 했다가 큰아들이 전화로 그 일로 부부싸움 했으니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고는 일방적으로 끊더라고요. 점점 큰아들 내외한테 정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이 끔찍하게 사랑했던 큰아들, 제가 마음을 다해 키운 큰아들의
예전 모습을 붙잡고 마지막 정을 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불쑥 큰아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자기네랑 장인 장모 여행 가는데 아이를 두고 가기로 했더라고요. 그때가 연휴여서 도우미도 쉬는 날이라며 저더러 아이를 봐달라는 거였어요. 애를 놓고 딸랑 지들만 여행을 간다니 한 소리 하고 싶었지만 그냥 알겠다고만 했네요. 그렇게 서울에 올라가서 손자를 돌보다가 울산에 왔더니 언니 부부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였어요. 특히 언니가 많이 속상해했네요. 선혜 너 여태 애 봐준 것도 돈 한 푼 안 받았지? 그러면서 지 엄마 보러는 오지는 않고 지들 필요할 때만 오라가라 하고 아무리 친손주라지만 요새 누가 공짜로 애를 봐줘? 너 다음부터 이러지 마. 맞아. 처제 나이도 생각해야지. 정 봐줄 사람 없으면 다른 도움이라도 고용하라고 그래. 걔들 참 이래저래 지들 실속만 챙기려 들고 돈은 죽어라 안 내놓고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애들 사고방식이 글러먹었어. 민수 그렇게 안 봤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저도 이제는 점점 마음이 다치려고 하네요. 형부,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민수가 맞나 싶어요. 그렇다고 할머니가 돼서 내 손자 돌보며 시급 얼마 달라, 일당 얼마 달라 하기도 웃기고요. 예, 선아야. 나도 우리 영훈이가 애 봐달라고 하면 일당 받아.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 좀 하지 마. 그래도 우리 처제 저 진심은 언젠간 다 돌려받을 거야. 세상 이치가 그렇더라. 그래야지. 그렇게 언니 부부가 대신 화내주고 위로까지 해주니 마음이 덜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둘째네랑 딸내 부부가 저더러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됐다고 했는데도 아니라며 제주도 제일 좋은 호텔까지 잡아놨다며 억지로 저를 불렀어요. 그렇게 둘째네 부부랑 손녀, 그리고 딸내 부부랑 외손자 외손녀와 함께 제주도에서 3박 4일을 재밌게 보냈어요. 그리고 제주도 공항을 가는데 큰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또 나를 부를 일 있나 싶어 받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학교에서 교사 워크숍을 가는데 애를 봐달라는 거였어요. 제가 지금 제주도 공항이고 울산 가는 길이라 오늘 가기 힘들다니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네, 알겠어요. 근데 어머니, 저희는 바쁘게 지내는데 어머니는 잘 놀러 다니시네요. 되게 편하고 좋아 보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참. 큰며느리는 대야만 대할수록 정말 저랑 안 맞는다 싶었어요. 더는 같이 말 섞기 싫다는 생각까지 들어서 그날은 니들 알아서 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 제 몸에 이상이 발견됐어요. 정기검진을 했는데 위에 뭐가 보이는 게 있으니 큰 병원에 가서 일단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너무 황망해서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형부가 지인 중에 큰 병원 연줄이 닿는 사람이 있다며 얼른 예약을 잡아줬어요. 근데 거기가 큰아들네 집하고 가깝더라고요. 딸애는 거기랑 반대 방향인 경기도에 살고 있고 둘째네는 강북이었어요. 게다가 둘째네도 장모가 아파서 병원을 다닌다고 거기 와 있어서 저까지 가면 애들이 너무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병원도 차 타고 한참 가야 했고요. 그래서 큰아들한테 병원에 갈 일이 생겼으니 하루만 있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잠깐 침묵하다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니네한테 뭐 해달라고 안 할 거야. 내가 쓸 건 내가 쓸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알았지? 요새 수희가 생활비 때문에 좀 예민하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꼭 엄마 말대로 해주면 좋겠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제가 검사받을 게 있다고 하면 괜찮냐, 많이 안 좋냐는 말을 먼저 할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때 이미 제 마음에는 큰아들 내외에 대한 가느다란 희망마저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갔더니 어쩐 일인지 큰며느리가 집에 있더라고요. 학교가 시험이라 빨리 끝났다나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였어요. 어머니, 오시자마자 죄송하기는 한데 어머니 카드 먼저 주시겠어요? 어머니가 어머니 쓰실 거 어머니 걸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걸로 계산할게요. 저는 두 말 않고 제 카드를 줬어요. 그리고 저녁거리 준비할 거 있으면 그것도 제 카드로 하라고 했죠. 그렇게 불편한 저녁을 얻어먹고서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검사실 스케줄 때문에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더군요. 검사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기다리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루 종일 고되게 보내고 울산에 내려가려는데 큰아들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엄마 여기 계시는 동안 카드값 50만 원 나왔어요. 아니, 아무리 제가 먹을 거 써달라고 카드를 맡겼기로 어떻게 하룻밤에 50만 원이 나오나요? 그때까지 확인 안 했던 카드값 내역 문자를 봤더니 뭘 샀는지 한꺼번에 50만 원가량 결제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제 카드 번호를 인터넷 쇼핑몰 쓰는 데 등록을 해놨는지 다음 날에는 300만 원이 찍히는 거였어요. 비밀번호는 제가 늘 쓰던 게 있어서 큰아들이 알았을 테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 명세서를 받아본 저는 이가 갈렸어요. 돈을 전부 일시불로 해놓아서 카드값이 평소 나오던 거 빼고 365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으로 큰아들을 완전히 마음에서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침착하게 아들네 사는 동네 부동산 몇 군데에 전화를 걸어 큰아들네 사는 아파트를 금매로 내놓았어요. 그리고 둘째한테 이만저만해서 큰형 집을 내놓았고 네 전화번호를 연락처로 해놓았으니 니들이 집 파는 것 좀 대신 해달라고 했죠. 그리고 큰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검사 때문에 하루가 니네 집에서 잤다고 365만 원이라는 돈을 결제하다니 앞으로 너희 집에서 묵지 말라는 뜻으로 알겠다. 안 그래도 동탄 신도시에 아파트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 내가 거기로 가서 있으면서 니네 신세는 다시는 안 지려고 한다. 그러자 1분도 안 돼서 큰아들놈한테 연락이 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동탄에 웬 아파트? 엄마한테 그런 돈이 있었어? 청약된 거야? 엄마 돈 있어. 내가 니들 결혼할 때마다 아빠 유산 주는 거라고 해서 남은 게 없는 줄 알았나 봐. 네 아빠 되게 야무진 사람이야. 나한테 따로 현금도 주고 서울에 건물도 주고 가셨어. 그리고 네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꽤 많은 땅을 주셨거든. 그게 몇 년 전 도로난다고 해서 보상금 받고 이래저래 돈이 생겨서 그걸로 동탄 아파트 마련해뒀어. 그런 게 있었으면 진작 우리한테 말을 하지. 그럼 우리도 엄마한테 안 그랬지. 아, 나한테 받아낼 거 있으면 잘하고 아니면 푸대접하는 게 니들 하는 방식이니? 그리고 내가 왜 그걸 너한테 준다고 생각해? 그럼 나 안 주면 누굴 줘? 민호나 민영이 줄 거 아니잖아. 아니, 널 주니 둘째네를 주지. 그리고 지금은 나 아무한테도 줄 생각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제가 먼저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생겼는데요. 바로 큰아들 내외가 그 밤에 제가 있는 울산까지 내려왔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올 수 있는데 여태 저를 외면했다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정말 두 사람이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큰며느리는 그 냉정하던 애가 갑자기 살랑거리며 이러는 거였어요. 어머니, 저희 동탄 그 아파트 주세요. 동탄 거기 난리도 아니에요. 완전 신도시 잘 해놔서 앞으로도 장난 아닐 거라는데. 어머니가 그 연세에 거기서 혼자 사시면서 뭘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주세요. 왜 내가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거냐?
너 나한테 맡겨놨어? 나 여태 니네한테 해줄 만큼 해주고도 병원 때문에 하룻밤 자는 것도 365만 원 긁힌 사람이야. 내가 그런데 니네한테 그 아파트를 왜 주냐? 어머니, 그 365만 원 제가 낼게요. 제가 다 갚을 수 있어요. 갚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럼 먼저 돈부터 보내봐. 두 사람은 제가 이렇게 한 적 없어서인지 꽤 놀라더라고요. 아들은 며느리 재촉에 어영부영 핸드폰을 꺼내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저한테 송금을 했어요. 저는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365만 원 중에 한 5만 원어치는 먹었으려나? 그 돈은 돌려주지 않을 거다. 내가 내 손주라고 다른 친할머니들도 다 받는 월급 안 받으면서 키워줬잖아? 그러니 그 정도는 니들이 내도 된다고 봐. 그럼 됐으니 이제 그만들 가봐라. 엄마, 이대로 가라고? 동탄 아파트는 뭔 말을 해줘야지. 했잖아. 니들 못 준다고. 니네한테 안 준다고. 사람 말을 어디로 듣고 이래? 귓구녕 막혔어? 제가 호통을 치자 며느리는 깜짝 놀라 딸꾹질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큰아들 내외를 서울로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2달 후 큰아들은 자기 집이 금매로 팔렸다는 걸 알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우리 이제 어쩌라고. 니네가 알아서 해. 아니면 니들이 같이 여행 다니고 했던 니 처가에 부탁하든가. 그 집 판도는 둘째네 줬으니까 그렇게 알아. 나 너한테서 배운 거 진짜 많아. 아무리 부모라지만 자식한테도 한계가 올 때가 있다는 거 말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은 안 하마. 하지만 너는 너무 내 마음을 상하게 했고 나를 인격적으로도 한 번도 대하지 않았어. 네 마누라가 그러면 너라도 잘하자고 같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니? 너도 너다. 내가 아파트 있고 돈 있다는 거 알고 이렇게 확 편해서 말이야. 너를 나랑 먼저 가신 네 아빠가 너무너무 잘못 키운 것 같다. 이건 사돈댁도 네 마누라 잘못 키웠단 소리야. 이제 서로 절대 보지 말자. 니네 원래 명절 때도 안 왔잖아. 제사 지낼 때도 마지못해서 와서 2시간도 안 돼 가버리고 그러니. 더는 나한테 엄마가 왜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인연 끊자. 제 말에 큰며느리가 수십 번 전화를 하고 큰아들도 집 앞까지 와서 싹싹 빌었지만 저는 절대 받아주지 않았어요. 큰아들 내외가 집 앞에서 어떻게 자식한테 이럴 수 있냐고 큰 소리 내다가 지 이모부가 몽둥이 들고 쫓아와서 아주 혼비백산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큰아들 내외와는 일절 연락을 하지 않고 있네요. 제 마음에서 지워버리려고 해요. 그리고 둘째네와 딸애한테 그간 소홀했던 거, 큰애 챙겨주느라 항상 뒷전이었던 걸 사과했어요. 그리고 제 검사 결과는 다행히 나쁘지 않아서 앞으로 건강관리만 잘해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어찌됐든 조만간 동탄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요. 그렇게 또 늦은 나이에 변화를 시도해 보는 거죠. 지금 사는 집을 세를 주고 가려고 해요. 그림도 배우고 수영도 배우고 운동 많이 하고 맛있는 거 잘 먹으며 건강하고 나를 위한 삶 살려고 해요. 둘째네랑 딸내들 더 잘 챙겨주면서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이제 우리 몸 우리가 최고로 여겨주며 살자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